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 전주에서 노인 3명이 화재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인들은 이 비좁은 쪽방에서 살았고 이 폐지 등을 주워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술한 안전망 그리고 노인 빈곤이 드리운 그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호송동에서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사건, 당시 JTBC 뉴스에 나왔던 것 짧게 요약해서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지은 지 47년 된 전주의 여인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과 80대 여성,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이 여인숙에 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80대 할머니와 70대 할아버지 2명은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노인 양반 두 양반이 폐지를 그렇게 줘서 살았어요. 장애자들. 40년간 여인숙 관리 일을 해온 80대 할머니는 기초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70대 할아버지는 제도권의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여인숙에 계속 머무셨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신청을 결국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당시의 사건 보도됐던 것 좀 핵심 내용만 보셨는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주목해야 될 것, 또 그리고 성찰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분씩 짚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일종의 화두를 던져주신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찬영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미리 본 것 같은 예. 좀 보면서도 상당히 우울한 걸 느꼈는데요. 자, 우리의 삶이 70대, 80대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상태에 있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집이 없거나 또는 집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때 저와 같은 허술한 상태, 부실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정말 그 마지막을 맞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정말 불안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응축해서 여러 가지 걸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진행자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일단 등장 인물들이 전부 노인들이거든요. 노후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우리 노후의 삶, 노인의 문제, 이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노후의 어떤 소득이나 빈곤, 이것도 문제지만, 자, 저런 정말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여인숙이라고 하는 이런 숙박, 저기 업소가 지금 제대로 지금 영업 중인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아주 낙후된 그런 곳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건 주거의 문제. 또 노인 문제와는 또 별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주거와 주거 복지의 현황, 그 위험, 이런 걸 사실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초수급자다, 무슨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의 그 허술함, 사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그 전달 체계의 그 시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과연 국민들의 욕구와 조건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방화에 의한 범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혐의자가 60대로 나오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노인 범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아무튼 노후의 삶의 문제, 주거의 문제, 또 노인 범죄의 문제, 주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되고 이게 중앙정부부터 정부부터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서야 될 문제인데 지금 너무 소소하게 묻히고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방화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 얘기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노인 문제 전반적인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의 문제 그리고 허술한 우리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 시스템의 문제 이 부분 정도로 이렇게 짚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의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관찰을 하셨고 관심을 가지셨는지 서효근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주로 먼저 제가 일하는 전주시의회 바로 앞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평소 저도 그 앞을 지나다니기도 했었고요. 식사 시간에서도 저만이 아니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 바로 시청 앞 시의회 앞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역시 어떤 한 분의 이름 없는 죽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정부 그리고 통치권자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배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기본권은 항상 보장돼야 되고 기본권 누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본권이 누려지지 못하고 빈곤이든 다른 여타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과 어떤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는 사회가 벌어진다면 이건 모든 총괄적인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이다. 이런 인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정부나 지자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허점을 막고 안전망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3중이 아니고 5중이 아니고 10중의 안전망을 설치해도 그래도 구멍이 난다고 하면 20중, 30중에 100중의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좀 자세를 갖추는 것이 현재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자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멍난 사회 안전망을 좀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태성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 단체는 이제 가난하신 분들을 상담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상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노인 분야는 아니지만 40대 남성분이 기초수급을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쓰러져서 수술 후에 입원해 계십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한 분은 수급자이시면서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근데 근로능력 평가는 국민연금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는데 곧 해야 될 업무가 누워있는 분이 진단서를 비롯해서 의료기록들을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누워있는 분이 어떻게 그 서류를 제출할까요? 예.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또는 구멍난 복지 전달 체계 의 현 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르신들이 쪽방이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 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시고 최근에 노인들인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넉넉치 않은 자녀들에게 부양을 다 하다 보니까 넉넉치 않은 소득 생활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 어머니도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안전하게 화재를 대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신 어르신들이 화재나 주거 환경에 매우 열악해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더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의 개선들을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인재 회장님. 사실은 뭐 산업화 시기에 그 발전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비닐하우스촌에 사시던 분의 화재가 많이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작년 연말쯤에는 그 서울의 9.1고시원 청계천 주변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7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또 10분 이상의 분들이 다치신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북 전주에서 여인숙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서 3분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좀 무력감도 좀 느끼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 지금 이 빈곤과 이 그 사회적 배제 이런 문화가 서울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이죠. 전북의 문제이고 전주의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서 소외 문제가 오고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의 현실을 좀 민낯을 보여준 그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이 주거라고 하는 부분에 복지가 붙는단 말이죠. 전에는 주거복지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굉장히 먼 말이었는데 이제는 주거를 사회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 앞으로 좀 보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는데요. 크게 보면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노인 빈곤의 문제,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 이 정도로 아마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제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뉴스에서도 잠깐 짧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약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비탄 좀 들어오지 않는 쪽방. 벽엔 퀴퀴한 냄새가 깊게 뱄습니다. 2년 전까지 여인숙이었던 이곳의 손님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하나같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방 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었어요. 빈곤층들이지 아무것도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전이 그냥 진짜 어렵지요. 불쌍해요. 바로 근처 53년 된 여인숙은 아직 영업 중입니다. 75살 김문정 할머니는 이곳에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달 15만 원에 얻은 쪽방 한 칸. 단출한 살림이 할머니가 가진 전부. 돌봐줄 자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 여기는 보증금이 없어. 단체방만 되면 돼.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쪽방을 전전하는 노인들을 행정기관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인숙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머무는 주거 취약 노인들이 몇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불이 나면서 드러난 쪽방 노인들의 비극. 이들의 삶에서 빨간불은 여인숙에 불이 나기 전 이미 켜진 상태였습니다. 열악한 그 노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주거 환경에 관련된 리포트였는데요. 손바닥만한 면적의 저런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체감하기로는 사실이 좀 저긴 한데요.
저런 그 주거시설이 아직도 꽤 많다고 그 봐야 됩니까? 문대수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의뢰해서 전국적인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단체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전국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주시에 있는 샘플 조사에 제가 조사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저희 단체에 온 리스트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리스트에 여관연숙, 달방을 운영하는 여관연숙이 2011년도에 저희가 조사해야 할 그 숫자가 전주에 124개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완산구에는 27개, 덕진구에 97개, 오히려 이제 덕진구 쪽에 좀 많게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조사원으로 참여해서 그 여관연숙 또는 고시원, 쪽방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만나서 대화해봤는데요. 실제로 뭐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처럼 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는 여관연숙 쪽방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그 여관이나 연숙이 사실은 뭐 정상적인 형태의 주거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원래 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곳들이 아까 완산구에 27곳, 또 덕진구에 97곳. 97곳. 100곳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군요. 마침 저희가 좀 이 열악한 주거 실태에 관련한 좀 통계를 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그것도 보시고 마저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2015년도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조사가 된 게 있는데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이 정부가 고시했던 거거든요. 그 밑에 좀 써 있습니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 면적이 1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4.2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용 부엌이 딸려야 되고 목욕 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시설도 못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봤더니 전국적으로 오른쪽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8.2%, 전라북도는 6.9%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건 그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에 몰려 있습니다. 16%. 그런데 그 이후인 60대, 70대, 80대, 60세 이상을 합쳐보니까 전체의 4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령 비율이 저만큼 높더라. 이렇게 그런 점들을 좀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렇게 그 주거와 관련해서 열악한 상태의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주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노인분들이 저렇게 더 주거에 있어서 더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시절에 자녀들에게 올인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본인이 노후가 되었을 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남겨놓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을 때 본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제 대부분 1인 가구이고 또는 빈곤층에 빠지는 뭐 그런 현상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본 바에 의하면 주거 취약계층 전국조사에서 비용 부담 1순위로 꼽힌 게 주택 임대료라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참석했다는 그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분의 그 쪽방에 여관 연수 고시원에 사신 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조사원 것을 기록해 보니까 첫째는 그 특징이 60대 이상의 남성분이 가장 많았다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이제 아까 연령대로 나와 있지만 50대, 60대, 70대 우리가 생각했던 60대, 70대보다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그 50대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또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쪽방, 여관, 연숙, 노숙인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업 실패라든지 관계 단절 이론에서 본인의 가족과 거주해 있는 고향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쪽방에서 거주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의 특징을 만나보니까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역시 이유도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통계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주민등록 말소한 사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리 노숙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PC방에 거주하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PC방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는 비숙방용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노숙인 시설. 거리에 노숙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주민등록자가 많았고, 예. 이제 세 번째는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 시설 중에 노숙인 시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여관 여인숙에 거주하신 분들도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원인을 또 다시 물어봤더니 이분들의 대부분이 생계곤란 또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채무관계. 사업의 실패라든지 생계비를 쓰기 위해서 채무를 지었는데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서 몰래 주소지 없이 살아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런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그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여관이나 여인숙에 사시는 분들, 심지어 뭐 아까도 PC방도 말씀하셨고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사실 조사의 권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참 부끄러운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 절반 정도 100명의 노인이 있으면 50명의 노인이 빈곤층으로 좀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노인들에게 주거 문제는 대단히 버거울 수밖에 없고 급여를 수령할 수준의 그런 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비주택 주거 실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여인숙, 여관, 뭐 PC방 뭐 이런 거죠. 주택이 아님에도 실제로는 주거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사고 났던 여인숙이 있었죠.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 만한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좀 사고가 났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바라볼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러면 당장 여인숙에서는 좀 위험 문제나 안전 문제에서 빼서 적절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예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 평화동에 알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이 있고요. 아파트가 있죠. 주공 아파트가 있고 또 LH와 연계해서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룸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치로 보니까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약 250가구, 250실, 그다음에 LH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약 100실 정도가 여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적절히 설득하고 조치를 취해서 옮겨가면 되는데 또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조치를 취하려면 그 전에 이행해야 될 조치가 이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주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그래서 행정기관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같이 연동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권위원회 조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노인복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실태조사가 2017년도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좀 대략 훑어봤는데 뭐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몰랐던 이게 이렇구나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은 복지부에서 이거를 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치고는 좀 너무 좀 엉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뭐 교육부, 노동부 해서 다 같이 함께 그 장관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최고의 위원회거든요. 거기서 각 부처 간에 서로 이 정책적인 여러 가지 이것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곳인데,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매 3년 단위로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노인복지, 주거는 이제 뭐 국토교통부, 뭐는 또 다른 부 이렇게 해서 서로 거기서 논의하고 뭐가 만들어져가고 이래야 될 텐데 이렇게 엉성하고 대략의 그냥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결과 지금 이번에 여인수 화재 사건 같은 이제 우리가 맞은 거 아닙니까? 참 그렇다. 법에는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장관도 단체장도 이게 너무 무심하게들 그냥 지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실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 문태성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사업을 실패를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노인분들이 사실 사회와 조금 은둔해서 사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좀 이분들이 사회와 같이 좀 어울려서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거나 발굴하거나 조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전주시에 얼마 전에 뭐 주거복지 전담팀이 생겼고 민간 전문가 공채가 돼서 굉장히 뭐 역량을 갖추고 전국적으로는 전주시가 주거복지 굉장히 잘하는 지역으로 뭐 시범도시 이렇게 이야기가 좀 사실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복지계에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행정체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그 행정 시스템 안에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누가 하냐면 말단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일이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도 너무 많아서 깔때기가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역량이나 게 부족하고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 보면 제가 군산하고 익산 좀 비교를 해보면 군산과 익산 같은 경우 복지 전담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 2개 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단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사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충원의 과정 중에 있는데, 정책은 사람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도 의원이 오셨지만 과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요. 전담 요원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좀 잘 철저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야기했고, 주거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먹고 쉬고 뭐 이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의미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물리적인 공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그 피해자인 그분들이 어떤 삶의 역정을 살아오신 어떤 분들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뭐 몇 평에 뭐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관계,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뭐 1인 가족도 가족입니다만 그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주거복지 생각해야지, 주거라고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물리적인 그 뭐 방, 집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그 설령 쪽방이나 뭐 여인숙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좀 나은 뭐 정상적인 형태의 주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노인들에게 적합한 주거 시설인지 관계 이런 거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특성도 좀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데서 돌아가시기를 원하세요. 뭐 조금 더 좋은 환경, 아파트 작은 공간이 있는데 가시라면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 하시죠. 그곳에서 이웃하고 계시다가 돌아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제 그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그 LH 매입임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를 좀 했을 때 그분이 좀 선호하는 경향성, 나는 텃밭이 있는 정도의 좀 뭐 매입임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좀 취약한 데에서 그걸 하셨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정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실태 조사 가운데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영구 임대 아파트 뭐 1,000만 원 건설 때문에 나온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을 좀 그 바라보는 시선도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그 소위 이제 낙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2인 가구나 뭐 3인 가구에는 방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의 독자적인 방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원룸처럼 생긴 영구임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방이나 3개의 방을 가족의 수나 가족의 특성에 맞게끔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정책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복지 제도가 조금 더 세밀해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노인들의 주거 시설이 열악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 뒷받침도 있어야 될 텐데 자료 하나 좀 함께 또 한 번 더 보시죠. 기초수급자 가운데서도 이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전월세 비용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이 됩니다. 서울처럼 좀 집값이 좀 높은 곳은 좀 많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주는데 전라북도는 4급지로 분류가 돼 있어서 1인 가구의 경우에 14만 원 정도의 전월세 비용이 지원되고 2인 가구 16만 원 정도 됩니다. 저 비용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서인근 의원님? 14만 원, 16만 원이면? 저게 보증금 부분도 좀 포함돼서 저렇게 전월세 비용만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의 산정 방식은 보증금까지 계산 방식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급여를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할 때에는 저 금액을 최대치로 입금합니다.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14만 7천 원 받는 분도 있지만 그 이하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할까요? 저것이 물론 뭐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람의 인권에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소화할 수 있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고가 났던 선호성동에서 참변을 당하신 분들이 뭐 10만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고 뭐 달방이라고 소위 불리는 곳에 살았다고 하시니까 저 정도 비용이라면 그런 곳에 사시라고 하는 것과 마치 다름없다라는 좀 비약하자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상담 사례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요. 전주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진 않았지만 상담 사례를 가지고 봤을 때에는 전주에 있는 원룸 형태가 지금 평균 한 30만 원 합니다. 월세가. 그리고 조금 저렴한데 이제 구도심에 있는 그런 원룸들은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급여가 14만 원, 7천 원 정도 나오면 좀 깨끗한 원룸에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첫 번째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의료기관이거든요. 병원, 의원. 본인이 다니는 병원, 의원을 멀리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까운 곳. 그래서 그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상담 사례 보면 LH에서 제공한 아까 이제 매입임대 주택을 제공할 때 기피 현상하는 그 매입임대 원룸이 있습니다. 즉 젊으신 분들은 자녀들 교육, 학교가 멀기 때문에 배정과 선정이 되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멀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의원이 멀기 때문에 병원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 다니는 공간이 너무 멀어서 선정이 되어도 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에만 물량의 숫자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구들의 선호하는 것, 젊은 층에 선호할 때는 자녀들의 학교가 그 인근에 있어야 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그런 것들도 환경도 함께 고려해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공실이 많은 거죠.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화동에 이제 1991년도경에 이제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집단 거주한 형태는 모든 선진국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화와 양환을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여 살면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선진국 사례의 프랑스 교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말씀 들었더니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과 또는 예. 이렇게 중간층 이렇게 섞어서 어울려서 예. 보이지 않게 국가가 매입임대 주택을 하고 있다, 빈곤층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집단 거주 형태의 매입임대 주택이나 공급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어려우신 그 노인분들의 주거 실태 개선을 위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양적인 지원, 아까 주거급여 같은 금액을 좀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좀 세심한 배려가 있는 질적인 부분의 개선, 조금 정서적인 관계, 사회와 관계 등등을 고려한 것들까지 그런 부분까지 개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튀어나온 것은 앞서서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 빈곤 문제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폐지나 고철 등을 주어서서 생활을 하신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관련된 저희가 통계를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보시고 나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예, 전주시에서 올해 지금 3월 달에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의 실태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255명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41% 합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빈곤층인 분들이 아무래도 저런 폐지를 주거나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다음요. 예,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요. 역시 생계비 마련 또 용돈 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80%가 넘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주거 형태를 조사한 것도 있었는데요. 자가가 50%를 넘기는 했지만 전세, 월세 비율도 37%, 40% 가까이 됐습니다. 예, 노인 빈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조금 전에 서인권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런 아까 주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사실은 연금 얘기였습니다. 기초 공적연금의 부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희 교수님. 예, 아주 이상적으로 얘기해서 노인들의 그 소득 보장은 대개 이제 3층 구조라고 그러죠. 가장 1층 기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기초연금 같은 거죠. 예.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있죠. 이 둘이 예. 합쳐서 공적연금, 즉 국가가 하는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적연금이 이제 1차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차피 젊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물론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딘가 고용이 돼서 취직해서 일하면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이제 기관에서 예. 노후에 연금을 이제 들어주는 좀 기업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2층이 되고 마지막 최 3층이 뭐냐? 개인이 이제 개인 연금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3층 보장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은 이것하고는 또 거리가 상당히 먼 분들이죠. 연금에도 가입이 안 돼 있거나 되더라도 매우 낮은 액수고 기초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연금이 결국은 이제 그런 노후에 공적연금조차도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최저한의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최저한의 수준인데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주민등록이 뭐 제대로 안 돼 있다, 무슨 등등, 또는 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 왜 신청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신청주의라고 하는 그 절차상 그걸 택하고 있거든요. 왜? 개인의 권리다. 생존권에 맞춰주기 위해서 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하고 이제 급여 달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청주의의 반대말은 이제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담당 직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권으로 이 사람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조사하고 하는 건데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좀 쓰이고 있는데 신청주의가 돼 있는데 그게 개념상으로는 권리에 더 부합하는 제도이지만 방식이지만 이걸 기피하는 이유가 이제 낙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 자산 조사를 아주 그냥 샅샅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당사자 입증주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국가가 내 생계를 위해서 뭘 달라고 할 때 그걸 내가 다 입증해야 되는 아까 우리 문태정 대표가 뭐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근로 능력이 지금 그 고동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뭐 급여나 이런 거 신청하려면 내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걸 입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명목은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그 절차 하나하나가 과연 그분을 위하고 있는지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제도를 있지만 기피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죠. 개선 방향을 좀 하나 정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부가에서 노인빈곤 관련해서 최근에 연금 개혁 관련된 논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종합적인 의견은 연금을 좀 국민연금은 덜 내고 연금 나중에 퇴직해서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사실 지금 나온 결론인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의 가난한 어르신들을 1차적으로 40% 이상 50% 가까이 되는 그 가난한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의 보장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이건 어쨌든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좀 높여서 실제 이 빈약하게 국민연금을 부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소득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적은데 그것을 좀 높이자라는 거죠. 뭐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총에서 최근에 뭐 제안한 방식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연금 부분에 대한 사실은 개혁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학자는 한국의 그 복지국가 특성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진적 선별주의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생산 현장, 자동차 조선의 대기업에서 일을 한 사람들의 노후는 굉장히 행복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40%가 넘는 그 노인들의 노후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혹시 기초연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초연금과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 단체는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 단체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대 단체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즉 말하면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문제를 이제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난하신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주면서 좀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용돈을 쓸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을 받긴 받는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다시 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장애인 연금도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도 이제 연금을 이제 20만 원 넘게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서 법에서는 이제 빼도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장애인 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에서 장애인 연금을 빼지 않는데 시행령에서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처럼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규정을 좀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단체의 핵심 이제 주되게 했고요. 또 이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얼마 전에 이 JTB 스토리판에서 제가 그 인터뷰했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건 줬다 뺏는 연금은 줬다 뺏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게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라 사적 이전에 누구한테 받은 거 어디서 국가로 받은 이거 다 먼저 계산하고 이거 공제하고 이제 나머지가 그 최저 기준에 미달할 때 국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줬다 뺏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기본소득으로 가자라고 하는 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지금 문태성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때 그 스토리판에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이 수급자가 되는 그 조건이 되는 그 기준소득을 좀 상향 조정해서 하면은 좀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줬다 뺏는 이런 표현을 자꾸 듣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대안이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계속 제안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국가가 종합적으로 그런 대책을 수용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이번 선호수동 참사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시게 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 저런 참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보완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주제 얘기 들으면서 줬다 뺏는다. 받은 건 안 뺏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일방적으로 이 노인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주는 걸 일방적으로 또 받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나의 국민과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렇게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노인층이 정치적 힘이든 조직적 힘이든 좀 모아서 좀 국가와 협상도 좀 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힘을 좀 키우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짧은 화두만 좀 던지고 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노인 빈곤 얘기 또 사각지대에 나올 때 항상 얘기 나왔던 게 부양 의무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뭐 일족인의 혈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부터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공적 부양이 아니고 사적 부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족이 먼저 부양해라. 그래서 안 되면 나머지를 국가가 하겠다는 게 지금 이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이런 노인 빈곤, 이런 사각지대 이런 걸 해소하려면 공적 부양을 원칙으로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가 일단 기본 부양을 하고 아주 베이직한 수준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가족이 추가로 더 능력껏 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는 하지 않고 전부 개인과 가족에만 맡겨놓으니까 그 나머지만 이제 뭐 신청받고 조사해서 자산조사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양의무자 문제도 있고요.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환돼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 신청주의 얘기도 말씀하셨고 보충주의 원리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선회 또는 전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에서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부양의무자 폐지 요구에 대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 근데 그 자리에서 신청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장관님이 계속 장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에서 신청주의가 굉장히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3년인가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급여까지 이제 부양의무자를 폐지했는데 폐지 안 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까지도 장기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문으로 이제 문서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부양의무자 제도도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에 이 공약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부양의무자 제도는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우리나라처럼 부양의무자 모든 일촌 직계 혈족에게 부양의무자들 제도를 적용하고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곧 폐지돼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었던 거 못 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서 길게는 못 드리고 한 30초씩 좀 시간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 회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모든 정책이 지금 사회 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국가 이행 이제 기에 있어서 사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되고 이 주거복지 관련해서도 사실 금천구나 이런 데 사회주택 유럽에서 하는 사회주택 그 모델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이란 말이 조금 와 닿는군요. 문태성 대표님. 그 복지의 정책이나 제도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뛰다 보면 지침입니다. 지침이 사실적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주거급여 못 받게 하고 기초연금 못 받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악마는 어디에 있냐면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저기 상위적이지 않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정부가 그것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복지 예산을 들어가지 않게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수단에 대한 싸움들을 저희 현장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이 또 1위입니다. 불편한 지출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 모두가 합심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 앞에서는 뭐 보수, 진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 반드시 합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명심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선호성동 같은 비참한 그런 최후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 안 생기는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